딸, 이 남자 문제 있어. 당장 헤어지고 집에서 내보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딸이 완벽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그날 평범한 저녁 식사가 될 줄 알았던 그 자리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상대는 유능한 대기업 프로젝트 매니저. 하지만 딸의 상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미처 몰랐던 단 한 가지 사실. 딸의 어머니는 1급 범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부장판사였고 아버지는 30년간 흉악범들만 상대해온 전직 강력반 팀장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반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그해 28살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였습니다. 사회의 온갖 추악한 가면들을 충분히 봐왔다고, 사람과 세상을 안다고 자부했던 제 직업.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우리는 반년 정도 만났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진중하고 야망 있으며 배려심 깊고 어른스러운, 저와 결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남자라고 믿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유명 IT 대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언변이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았으며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점심 부장판사이신 어머니 김지숙 여사께서는 손수 부엌에서 갈비찜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은퇴 전까지 강력반 팀장이셨던 아버지 박태준 씨는 아침부터 테이블을 닦고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셨죠.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면서도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엿한 직업을 가진 성인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저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집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군, 이리 와서 앉아요. 어색해하지 말고. 어머니는 그에게 갈비찜 한 조각을 덜어주며 제가 그가 갈비찜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법정에서 단 한마디로 피고인을 떨게 만드는 여성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민준 씨 역시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맛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 입 베어 물고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저를 안심시켰던 그 미소였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아주 팽팽한 줄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저는 그의 발을 가볍게 차며 너무 과하게 칭찬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는 그저 웃으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그 눈은 한시도 민준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간 범죄자를 다뤄온 형사의 눈빛. 스쳐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잠시 후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다고. 네, 아버님. 인공지능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막 끝내서 아마 곧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것 같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랑스러웠겠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아주 빠르게 거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고 대화는 제 업무 이야기로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딱 10분 뒤까지는요.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복도 오른쪽을 가리키셨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어머니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갑자기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아귀 힘은 너무 강해서 아플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게 우리 모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제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흉악범을 마주한 판사의 눈이었습니다. 이 남자 문제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관계를 끊고 저 남자 집으로 돌려보내.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는. 이유는 묻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말 들어. 지금 당장. 그때 아버지께서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 말 들어라.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반년간의 사랑, 그 시간, 그 추억들이 단 몇 분의 만남으로 모두 부정당해야 한단 말인가. 제가 반박하려던 순간 아버지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안 나.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친구 들어간 지 3분 됐어. 아버지는 시계를 보셨습니다. 변기물 내리는 소리도 손 씻는 소리도 안 들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희 집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물소리가 났다면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 통화 좀 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서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더욱 꽉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민준 씨에게 음식을 더 덜어주고 회사와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를 다른 눈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의심하는 눈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과일을 가져오라고 부엌으로 보냈을 때 저는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딸기를 씻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몰래 밖을 엿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고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뛰게 만든 한 가지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은 항상 테이블 아래에 있었고 가끔 손가락이 무언가를 누르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분명히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미처 생각에 잠기기도 전에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재키단에 장치가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녹음기나 초소형 카메라일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잘못 보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건 용변을 보려던 게 아니라 장치를 확인하러 간 거야. 저는 부엌 조리대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어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처리 중인 대형 경제 사건들 그중에 IT 기업과 관련된 거니 있지?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기운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의도로 너에게 접근한 게 아니야.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사랑이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지난 반년간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덫 말입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가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허점이라도 보이면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평소처럼 제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자연스러워서 방금 부엌에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제 앞에 있는 남자가 친절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계속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적게 먹어? 민준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 채소나 집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어젯밤에 야근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짜라기보다는 마치 진실 위에 덮인 얇은 얼음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평온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준군이 다니는 회사 최근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뭔가 민준 씨는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은행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 고객 응대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입니다. 그는 유창하고 명료하게 말했고 심지어 몇 가지 전문 용어까지 섞어 썼습니다. 외부인이 들었다면 분명히 설득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국을 뜬 다음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가서 그릇 좀 더 가져오렴. 저는 그것이 그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핑계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혹시 엄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절대 잘못 판단하지 않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친구가 자기 회사에 대해 말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가요? 그 회사에 최민준이라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 건 맞아. 하지만 그가 말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아.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지난주에 그 회사 지인을 만났거든.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틀린 거면요? 저랑 민준 씨는 위험한 일에 빠뜨리는 것보다 실수로 헤어지게 하는 게 나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나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우리가 의심하는 걸 저 친구가 알게 해선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았고 모든 소리가 무섭도록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자리에 앉아 몇 숟갈 더 뜨려고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머리가 좀 아파서 오늘은 이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아파?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아니,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푹 쉬어.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여전히 예의 바르고 깍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시간 날 때 또 놀러 오게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해서 가요라고 했습니다. 미리 알지 못했다면 아무도 이 방 안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민준 씨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그가 갑자기 저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아. 저는 그를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청 긴장했는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저를 놓아주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아까부터 이상해. 저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저녁에 전화할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제가 처음 보는 작은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호 탐지기.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켜두셨어요? 저 친구가 들어오기 전부터.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 친구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상 신호가 3번 잡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번. 자리에 앉았을 때 1번, 화장실에 갔을 때 1번, 그리고 어머니가 회사 지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1번, 조각난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확인됐어.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그 회사에 최민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야.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난주에 사고를 당해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방금 여기 있던 사람은 누구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 대답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야 한다. 지난 반년 동안 그 친구가 너에게 뭘 물었지?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트,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질문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바쁘냐고 물었고, 스트레스 받냐고, 어려운 사건 있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네 업무와 관련된 질문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겠다며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책상 위에 사건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세수하러 5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파일이 움직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파일인지 기억나니? 저는 속삭였습니다. 수백억 원대 IT 기업 관련 사건 파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마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반년간의 사랑, 반년간의 믿음이 어쩌면 그저 접근을 위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좀 괜찮아? 걱정된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한기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소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답장에 평소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입력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거의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해. 그 3글자가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고 있으면서도 믿는 척해야 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의 모든 순간들이 부서진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심코 던졌던 업무에 대한 질문들,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던 순간들, 그가 주었던 선물들,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새벽녘,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내일 오후 3시 북쪽 공원으로 혼자 나오시오. 심장이 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2번째 문자가 바로 뒤따랐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감당 못할 결과가 있을 테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밝았고
두 줄의 문자는 눈에 깊이 새겨져 보지 않아도 모든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처음 든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슴팍에서부터 손끝까지 천천히 스며드는 얼음장 같은 냉기였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현실감을 잃고 대본도 모르는 연극 무대 한가운데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서가 아니라 불을 켜면 방 안에 무언가가 드러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 어떤 장치,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무언가가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가를 보았습니다. 2달 전 민준 씨가 선물한 작은 화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잎은 푸르고 흙은 촉촉했습니다. 완벽하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금,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아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분 앞에 서서 흙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빛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빛을 반사하는 작은 돌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저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난 반년의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무섭도록 선명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말한 적도 없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민준 씨가 알고 있었던 일들, 제가 필요할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났던 일들, 무심코 던졌던 업무에 대한 질문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먼 곳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냉정할 정도로 또렷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나가자 목이 잠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고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내 방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분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직행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두 분이 방 구석구석을 장비로 훑으며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한번 감았다 뜬 뒤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하나가 아니야. 그 말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또 어디예요? 엄마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은 엄격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정하고 아빠 말 들어. 지금부터 이 집 안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휴대폰, 물건들, 심지어 콘센트까지.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탁 트인 공간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바로 물으셨습니다. 어젯밤 문자 내용이 뭐였지? 제가 휴대폰을 건넸고 어머니는 읽으신 뒤 아버지께 넘겨주셨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혼자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 목숨은 도박하는 게 아니야.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그들이 누군지 알 기회를 놓치게 돼. 그 말의 분위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 서서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자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건의 한 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아버지가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에 낯선 빛이 스쳤습니다. 계속 말해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가되 멀리서 감시할 사람이 필요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거라고 믿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 해야 한다.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도. 저는 두 분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오피스룩을 입고 가방을 메고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아주 얇은 껍질이 있다는 것을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아버지께서 제게 작은 휴대폰을 주셨습니다. 이걸 써? 내 걸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는 목걸이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 저는 더 묻지 않고 목에 걸었습니다. 집을 나와. 저는 잠시 걷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공중전화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진우 팀장님, 저 박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하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요. 이진우 팀장님은 아버지의 후배로 현재 강력반 팀장이었습니다. 가족 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였습니다. 저는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냥 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아침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만 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확히 2시 45분 저는 북쪽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노인 몇 분,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이 몇 명.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 속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은 느리지만 강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중앙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옆을 보거나 지나친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쪽 벤치 구역에 가까워졌을 때 신문을 읽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40대쯤 회색 재킷을 입은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옆을 지나갈 때 그가 신문을 접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멈춰 서서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혼자 왔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있었지. 하지만 더 위험한 길을 택한 거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죠?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나?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는 마치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더 묻기도 전에 그가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세 얼굴이 각기 다른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 속 똑같이 생긴 새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빛, 콧날, 웃을 때의 입꼬리까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똑같았습니다. 세 개의 프레임을 나란히 놓고 보지 않았다면
평생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나왔습니다. 그가 3명이라는 뜻인가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서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닮은 게 아니요.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는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짜 신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집단과 엮인 거요. 서류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여러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지만 여러 신분일 수 있다는 뜻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평범하다고 여겼던 모든 디테일들이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았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어떤 때는 왼손잡이였고 어떤 때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저는 그저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 저를 돕죠? 당신이 당신의 것이 아닌 일에 휘말렸기 때문이요. 공원에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주변 공기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 제가 알던 사람은 그 셋 중 누구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셋 다일 수도 있어. 심장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들이 번갈아 가며 당신에게 접근했을 수 있다는 말이요.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동정심 없는 오직 사실만을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멍청한 게 아니라 그들이 프로인 거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뭐죠?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 기술, 그리고 드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 큰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저 자신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고 너무 많은 디테일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무엇을 알 수 있겠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 수사 진행 상황, 약점, 심지어 실수까지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그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당신이 개입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들이 너무 멀리 갔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하길 원하시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하시오.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계속 그의 여자친구 역할을 하란 말이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군요. 그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소. 아니면 이 일을 끝내고 싶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멈추면 그들은 사라질 거요. 당신은 잠시 안전해지겠지만 그들이 하던 짓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될 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미끼가 되는 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발로 덫에 들어가라는 소리처럼 들리는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 한 가지 이유. 한 번의 이별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하지만 정말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외면함으로써 다음 나가 생겨나는 걸까요? 저는 사건 파일 속 사람들, 숫자들, 이름 없는 피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 제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한다면 무엇을 보장해 주실 수 있죠?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얻는 건 뭐죠? 살아남을 기회, 그리고 진실을 알 기회.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을 주겠소. 저는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갔을 때 그가 불렀습니다. 박서연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떤 버전도 믿지 마시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버전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자동차, 익숙한 소음. 하지만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무슨 일이었니?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아주 깊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계속해서는 안 돼. 저는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이미 결정했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네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서연아!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다른 누군가가 저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네가 아니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죠? 사랑에 빠진 한 여자. 저는 알았습니다. 연기. 하지만 가장 위험한 연기.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제가 어머니를 보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마. 그 말은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그는 아주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시간 있지.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철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입력했습니다. 내일 만나요. 응, 보고 싶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세 글자가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연극의 일부일 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세 사람 중 한 명이 진짜였다면 저는 누구를 사랑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몇 초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활동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처럼요. 방은 여전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창가 화분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거의 위치 변화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결코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물건, 그런데 이제는 밤새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거하지도 부수지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들을 다시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믿고 설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냉철함과 아주 깊이 억눌린 불안만이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뭐해? 저는 그 글자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내일 봐요. 잠시 후 그가 답장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 익숙하고 다정한 말들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는 사람이 믿게끔 신중하게 배열된 글자들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들, 보고서들, 흩어져 있던 디테일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에 끌려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파일에는 빈 곳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빼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가 사무실에 왔던 날을, 제가 5분간 자리를 비웠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문서를 사진 찍거나 제가 눈치채지 못할 작은 디테일 하나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느려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만 정확히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가 의심 없이 계속 일하도록 남겨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저를 감시해 왔다면 저의 반응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예전에 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민준 씨가 칭찬했던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디테일도 틀려서는 안 됐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갔을 때 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아침처럼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시선이 몇 초간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가니? 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연기 중이라는 걸 잊지 마.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며 제게 작은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아, 이 안에 녹음기 있다. 항상 가지고 다녀.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저를 좀 더 오래 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버리고 도망쳐.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카페에 도착해서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관찰하기 쉽고 탈출하기 쉬운 자리. 저는 앉아서 차를 한 잔 시키고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약 5분 후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전 데이트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마치 제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듯이 아주 빠르게 저를 찾아내는 눈빛. 그가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방금 왔어요. 그가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고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좀 달라 보이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달라 보여요? 더 예뻐 보여. 익숙한 말, 익숙한 화법.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인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푹 쉬었더니 피곤이 풀렸나 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컵을 들었지만 저는 그의 오른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제는 왼손이었는데 아주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대화했습니다. 일, 생활, 사소한 이야기들. 저는 너무 차갑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여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표정, 그가 보는 방식, 웃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때는 익숙하게 느껴졌고 어떤 때는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도중 저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였지. 당신은 셋째 줄에 앉아 있었고 파란색 옷을 입었어.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제가 뭘 떨어뜨렸죠? 그가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단 1초였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펜을 떨어뜨렸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사원증이었어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웃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착각했네.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디테일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아.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그가 가볍게 손을 쥐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을지도 모를 그 말이 지금은 그저 그 세 사람 중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날 잃지 않을 거예요. 하나의 대답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만에 카페를 나섰고 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도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갈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집에요? 응? 부모님께서 널 보고 싶어 하셔. 아주 평범한 제안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웃었습니다. 네가 동의할 줄 알았어. 저는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집 대문 앞에 서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방금 덧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갈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몇 초 더 서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민준 씨가 잡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은 더 이상 제 심장을 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모든 행보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체스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아무도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기. 하지만 평범한 침묵이 아니라 중요한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 사람이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 데려가고 싶대요. 아버지가 즉시 고개를 드셨습니다. 안 된다. 빠르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가능성을 저울질하듯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동의했니? 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서연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해요.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그게 뭔지 알아? 그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야. 너를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내는 걸 수도 있어.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반사적으로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일할 때처럼 더 차분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버지는 멈춰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느렸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지? 차로 2시간 정도요.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연락이 끊기기엔 충분한 거리야.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연락이 끊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지. 그 말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계획 단계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저를 이진우 팀장님에게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카페의 뒤편에 작은 방. 외부인이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진우 팀장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살이 빠졌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그는 더 묻지 않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저는 민준 씨와의 만남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대답 방식, 손 사용법, 그리고 처음 만난 날에 대해 물었을 때 변했던 눈빛까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이진우 팀장님은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도 논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예전 그 사람 같아? 아니면 새로운 사람 같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랐어요. 어떻게? 더 세련됐지만 익숙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판단과 일치하네.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제가 감시했냐고 묻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이 근처에 있었어.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진우 팀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는 건 가야 해.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돌아보셨습니다.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이진우 팀장님은 아버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손을 꽉 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진우 팀장님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는 작은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장치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낼 거야. 휴대폰 신호가 끊겨도 우리가 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저는 그것을 들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다른 건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바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그 말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이 의심하면 너를 붙잡아 둘 거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안 돼! 이진우 팀장님이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그들이 해치려 했다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서연이를 붙잡아 둔다는 건 아직 그녀에게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갈게요.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조심할게요.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두렵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건 좋은 거야.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재판하실 때 두려웠던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있었지. 하지만 해코지당 할까봐 두려웠던 건 아니야. 그럼 뭐가 두려우셨어요? 오판할까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가벼웠지만 아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옳고 그름의 경계에 서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판결문이 없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위험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방 안의 화분 앞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특정인을 향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불을 껐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주도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끌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일어났어? 네. 데리러 올 거죠? 응. 제 목소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차분한 얼굴, 더 이상 망설임 없는 눈빛.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세 사람 중 한 명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까?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어떤 준비의 흔적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가볍게 화장하고 어제 민준 씨가 칭찬했던 바로 그 원피스를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뒤 거울 앞에 몇 초 더 섰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나 기대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말, 모든 시선, 모든 접촉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각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서 있었고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당신 기다리게 할까봐.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평소처럼 문 정면에 서 있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부모님께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우리 셋 모두가 그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선물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향 특산물 과일 좀 사왔습니다. 두 분 드시라고요. 어머니는 쓱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스 있네. 저는 어머니가 바로 꾸러미를 만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아주 빠르게. 하지만 충분히 훑어보셨을 뿐입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갈까? 응.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단순히 운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의 차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시동을 걸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없네. 저는 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잠이 확 깰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길은 점점 한적해졌고 공간은 넓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좁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민준 씨는 운전을 아주 능숙하게 했지만 저는 그가 기어를 바꾸는 방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제는 왼손을 더 많이 썼는데 오늘은 완전히 오른손이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기억해둬야 됐습니다. 약 1시간 후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래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피곤해? 좀 어지러워서.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길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내려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척했지만 유리창을 지날 때 밖을 몰래 엿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앞에서 쓰는 휴대폰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하지만 저는 그가 아주 짧게 무언가 말하고는 다시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고마워요. 저는 컵을 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시간 봤어. 매끄러운 대답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 후의 길은 더 길게 느껴졌고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은 사라지고 논과 밭, 언덕, 그리고 더 좁은 길들이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아직 신호는 있었다. 적어도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들뜨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톤으로 차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 옆에는 키 큰 나무들이 늘어 서 있었고 집과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주변은 바퀴가 길 위를 구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밖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감정이었습니다. 차는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두꺼운 벽, 평범한 시골집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내려서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착했어. 제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 왔구나. 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어머니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친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깔끔했지만 너무 깔끔했습니다. 물건도 개인적인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꾸며놓은 장소 같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물을 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네,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이겠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젠 익숙해요. 그녀는 저를 좀 더 오래 평가하듯이 바라보다가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친구를 데려온 걸 보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나 보구나.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정보, 연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간단했지만 풍성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흘러가서 예전 같았으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질문에 목적이 있고 모든 시선에 계산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제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밖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뒤에 정원이 있으니 거기서 바람 좀 쐬렴.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공간은 더 넓었고 정원과 나무들이 있었으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피다가 멈춰 섰습니다. 정원 구석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책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진들,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시점, 여러 각도에서 찍힌, 심지어 제가 찍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순간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상황이었지만 같은 방식, 같은 목적으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집 뒤 작은 창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 문고리를 놓지 못한 채 눈은 눈앞에 빽빽하게 걸린 사진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도둑맞은 제 순간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시선,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 알고 보니 아주 가깝고 끈질기며 위험한 누군가의 관찰 아래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진들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룹별로 나뉘어 있었죠. 왼쪽 구석에는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퇴근길, 카페에서의 아침, 심지어 제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맞은편 건물,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다른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얼굴, 다른 상황이었지만 사진 속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습니다. 마치 한 박자 한 박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방 중앙의 나무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을 펼치자 또렷하고 정갈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보고서 같았습니다. 이름 박서연, 직업검사. 습관 아침에 차를 마심, 늦게 잠, 보통 22시 이후 자택근무. 접근성 높음, 정보 추출 가능성 진행 중. 목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상이 이수진, 직업 회계사, 접근성 완료, 상태 중단. 저는 중단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짧은 단어였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다른 사람이었고 각기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모두 사라짐이라는 공통된 결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무서울 정도로 냉철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있는 거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저는 그저 정보 추출 과정에 있는 하나의 톱니바퀴일 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원래 놓여있던 각도까지 맞춘 다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의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원은 어땠니?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이 도시보다 조용하고 지내기 좋지. 저는 자리에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본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 노트 속 글자들, 그리고 특히 중단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경고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먹어? 배불러요.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왔으면 많이 먹어야지. 저는 그를 보며 부드러운 시선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그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젓가락질, 그가 어머니를 보는 방식, 두 사람이 아주 빠르고 미세하게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력이었습니다. 식사 후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며칠 더 있다 가렴. 오랜만에 시골에 왔는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응, 이따가 가. 주말 지나고 돌아가면 되잖아.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다음 단계라는 것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업무 일정을 좀 확인해 봐야 해서요. 그녀는 강요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편한 대로 하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선택을 허락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저를 데리고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좁은 길들, 듬성듬성한 집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별할 것 없음이 저를 더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는 아이들도 모여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끔 제 손에 닿았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행동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껍질만을 느꼈습니다.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평화롭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진심이에요? 도시에서 멀고 시끄럽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잖아.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제게는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그는 다른 반응을 찾는 듯이 저를 좀 더 오래 보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공간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개인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깔끔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진우 팀장님이 준 장치가 있었습니다. 꺼내지는 않고 제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가볍게 만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도 문을 열지도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것처럼 숨을 고르게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왔지만 나가는 것은 더 이상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라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은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게 쉬고 눈을 살짝 뜬 채 복도 밖의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집이 겉보기처럼 고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고 규칙적인 마치 오랫동안 작동해온 기계와 같은 자체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정 무렵 발소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천천히 지나가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맨발로 소리를 죽이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고 밖의 소리를 듣기 위해 1초간 멈췄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틈으로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흐릿한 노란 불빛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은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맨 끝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모든 발걸음이 신중해야 한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이곳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했나? 민준 씨 어머니의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했어. 그 여자, 의심하는 것 같아?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어. 저는 문 밖에서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치 몸이 스스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민준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 데이터를 전부 열지 않았어. 너무 서두르면 들킬 거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부 열 필요 없어. 필요한 부분만 열면 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하고 마지막 두 단어는 아주 희미했지만 충분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고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오랫동안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보의 일부만을 원했고 그것을 얻고 나면 저는 노트 속의 다른 이름들처럼 중단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그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긴 여행 후에 푹 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범한 얼굴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다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일어났네? 잘 잤어. 제가 자리에 앉자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먹으렴. 네. 아침 식사는 아주 평범하게, 심지어 지나치게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어젯밤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묻지 않음이 그들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후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좀 데려다 줄게. 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어디요? 가보면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다른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길은 더 좁아졌고 사람은 더 드물었으며 명확한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저는 밖을 보며 모든 갈림길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가면 갈수록 지도조차 의미 없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는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 높은 벽, 간판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내려서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려. 저는 내렸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비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밝았습니다. 흰 조명, 넓은 공간, 그리고 중앙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라지 않고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멈춰섰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를 더 이상 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 남자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도 저에게 솔직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왔잖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곳이요. 저는 물러서지도 다가서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듯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가 민준 씨를 흘끗 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요.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호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이용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신을 끝내고 싶어 하지. 저는 그 하얗고 밝은 공간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제가 단 하나의 덫이 아니라 여러 덫이 겹쳐진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장의 차가운 흰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 조명이 모든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명함 때문에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남자가 방금 한 말들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니 애초에 정말 어느 편에 서 있기는 했던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는 서두르지 않고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을 수 없는 의미를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 세 사람 중 한 명은 계획에 따라 당신에게 접근했고 한 명은 그 계획을 이용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그 계획을 망치려 했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익숙한 다정함은 없었고 아주 차분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무언가, 제가 진짜라고 믿었던 눈빛, 반사적인 행동, 작은 디테일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당신은 알 수 없지.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는 있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을요? 누구를 믿을지.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이러니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짜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다니.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서가 아니라 뒤죽박죽 섞인 퍼즐 조각처럼 예전에 제가 무시했던 디테일들이 이제는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민준 씨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정했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했지만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디테일을 틀렸습니다. 만약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중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다시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해봐요. 민준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껍질이 없었습니다. 뭘 듣고 싶어? 당신은 누구죠? 그는 1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접근했죠? 처음에는 내가 아니었어. 불분명하지만 아주 진실하게 들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만큼은 알고 있었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것처럼 들리네요. 그럴 필요 없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으면 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당신들 계획에 어디쯤에 있는 거죠?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인 단계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지막 데이터 일부를 열기를 원하고 있소. 오직 당신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그 부분을.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소. 그리고 정말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파일, 아직 주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파일, 저와 제 직속 상관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유출되면 사건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뭘 할 생각이었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게 할 생각이었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용당하는 것과 제거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건가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지. 공간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두 남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 진실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전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맞추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제가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당신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 눈빛만으로 제가 예전에 놓쳤던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다른 순간들 속에서 오직 단 한 번 이 눈빛이 나타났었습니다. 계산도 탐색도 없는 오직 감정만이 담긴 눈빛이 저는 다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럼 저를 끝내고 싶은 사람은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만났소. 저는 어제의 민준 씨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 다른 손을 썼던 사람, 제가 낯설게 느꼈던 그 사람,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요. 저는 1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결정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뭘 하길 원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열지 마. 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길 원하냐고요. 그들은 네가 열 거라고 믿고 있어. 저는 알았습니다. 덫 속의 덫. 저는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계획에 동의하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거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여전히 믿기군요.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는 믿기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한 평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남자는 제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계속할게요.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사냥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민준 씨와 함께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과 몇 분 전에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제 얼굴은 필요한 평정심을 유지했고 발걸음은 고르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모든 생각들이 재정렬되고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공장을 떠나왔던 길로 돌아갔지만 올 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했지만 바로 그 일부를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단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민준 씨는 정면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서로 아는 사이의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앞으로 할 말과 보일 반응을 저울질하는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할 생각이에요? 그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숨이 한 박자 느려지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줘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진실의 절반만 들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은 충분히 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풍경은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부 말해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는 듯이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그룹은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분파야. 각자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같은 신원 시스템을 사용하지. 그리고 당신은 그 목표 중 하나였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어. 저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처음 접근한 사람은 데이터를 원했고 두 번째 사람은 진행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나는 나중에 투입됐고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에 껍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얻기 전에 당신이 죽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할 것처럼 들리네요. 그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권리는 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계획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치 회상하듯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도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숨길 수도 돌려 말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을 말하기로 선택했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위험해서 보호했다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서 당신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어. 그 말은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들었던 모든 말 중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계산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요? 만약 처음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곳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탐험해야 할 낯선 곳이 아니라 모든 구석에 답이나 덫이 숨어 있을 수 있는 흔적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제게서 시선을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변화를 찾고 있는 것처럼. 다녀왔구나. 네. 민준 씨는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말하지 않고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를. 그날 저녁은 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제 모든 행동이 그들의 관찰 아래 놓여 있고 저는 충분히 사실적이고 믿을만하게 하지만 들키지 않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민준 씨 옆에 더 가까이 앉았고 가끔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으며 아주 평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일에 대해, 스트레스에 대해, 그리고 제가 어려운 데이터 일부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빨랐지만 제 시야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녀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만 틀려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들이 들을 만큼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바로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만지며 제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급하지 않고 돌아갈 길 없는 체스판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규칙적이고 느렸습니다. 저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떻게 탈출할지를 생각하는 대신 어떻게 끝낼지를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트 속의 모든 이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잠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천장을 향했지만 머릿속은 방금 형성된 계획의 여러 층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저만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말, 행동, 눈빛은 상대방이 믿을 만큼 충분히 사실적이면서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 만큼 충분히 벗어나도록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옛 감정에 다시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잠을 잔 사람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 식탁에 앉아 누군가 묻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도적인 행동 때문에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저를 좀 더 오래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니? 그녀가 부드럽지만 탐색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먼 길을 와서 피곤했나 봐요. 민준 씨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연인의 시선이 아니라 계획이 궤도를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뭐 바쁜 일 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저는 컵을 내려놓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업무 일부를 처리하고 싶은데 괜찮다면 안정적인 인터넷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어머니의 눈빛이 확연히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민준 씨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제가 그들이 기다리던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틈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이 별로 안 빨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를 필요는 없어요. 안정적이기만 하면 돼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뒤쪽 서재에 전용선이 있으니 거기 가서 쓰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동의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은 사실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고 저는 단지 그들이 원하는 위치로 걸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집 뒤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제 오랫동안 서 있었던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도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지 않음이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공간은 집의 나머지 부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깔끔하고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큰 컴퓨터 책상, 2개의 모니터, 그리고 아주 은밀하고 전문적으로 설치된 네트워크 시스템.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장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감시 장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가 유출되면 사건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두었지만 바로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불과 몇 분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허락도 없이 그저 안으로 들어와 제 등 뒤에 섰습니다. 어디까지 했어? 저는 바로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체스판의 양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거리였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줄만 틀려도 전부 어긋나. 그가 1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번 열어볼 수 있어? 잠깐만 보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그를 보았습니다.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이런 거 알아요? 그가 웃지 않았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어. 네가 뭘 하는지만 알면 돼. 저는 그를 좀 더 오래 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섰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바로 치지 않고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1초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망설임의 순간이 그들이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일이 아니라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비슷해서 속일 수 있고 그들이 믿게 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한 버전이었습니다. 화면이 나타났고 저는 아래로 스크롤하며 몇 줄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평범했고 리듬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민준 씨는 등 뒤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몇 분 더 계속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말했습니다. 응, 단 한 글자. 하지만 저는 그가 필요한 것을 혹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노트북을 닫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다 했어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완전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아주 희미하지만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나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탐색 단계가 아니라 종결 단계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도 시선도 줄었지만 공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감시당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복도 밖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고요하게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이 기대하던 데이터 일부를 열어준 후 모든 것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되돌릴 기회도 돌아갈 길도 없는 단계. 그래서 매 순간이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더 무겁고 더 선명하며 더 위험하게.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고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끊임없는 신호가 저를 바깥 세상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진우 팀장님과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들어서면서 멀어진 모든 평범한 삶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정 무렵 익숙한 소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 밤들처럼 가볍지 않고 더 선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리고 저는 그들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기다림도 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나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는 그의 어머니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개받지 않아도 제가 아직 만나지 않은 나머지 한 사람. 이용하는 자,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공간이 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든 선이 모이는 한 지점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먼저 들어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잤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도 날 재울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잘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누구시죠?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사람. 두 단어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얻으셨나요? 민준 씨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생각보다 빨리 해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는 건 싫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지.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크지 않지만 충분히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는 제 질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방식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리듬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준 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공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서두르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원했던 걸 정확히 받았지만 당신들이 필요로 했던 건 아니라는 소리죠. 다른 남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짓을 하고 있죠. 진실 위에 가짜를 한 겹 덮는 거요.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않고 한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런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빠져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들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소리, 발소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민준 씨의 어머니가 확 돌아보았고 다른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고 이진우 팀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등 뒤에는 그의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고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두려움이 아닌 실패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요. 민준 씨의 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연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더 이상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압당하는 사람들, 압수되는 장비들, 더 이상 대화 소리는 없었고 발소리와 수갑소리, 그리고 방금 진실을 되찾은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참여하지도 않고 그저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제압당하지도 붙잡히지도 않은 채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연기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저를 좀 더 오래 보다가 말했습니다.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저는 알았습니다. 묻지도 잡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번 지나간 어떤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은 아주 빠르게 끝났지만 그 여운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문을 지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제가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어주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집을, 익숙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사건이 공표되었습니다. 노트 속의 이름들은 더 이상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해명과 진실, 그리고 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저녁,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저는 여전히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눈빛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였을까?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막을 내렸을 때 저는 남는 것이 단지 긴장감 넘치는 전개나 놀라운 반전뿐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 잘못된 곳에 둔 믿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겪어본 후에야 비로소 사람은 깨닫습니다. 때로는 감정보다 냉철함이 더 소중하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가짜일 때도 자신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껍질뿐일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알아챌 만큼 충분히 침착한가? 모든 사람이 서연 씨처럼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항상 우리를 구하기 위해 제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든 스쳐가는 감정이든 혹은 단지 잠시의 성찰이든 무언가를 남겼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는 단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명확하지만은 아는 세상에서 더 잘 이해하고 피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